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후 제거하게 되면 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정부는 특별법 내용이나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어 거부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하며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면서 재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동해상에 발사한 지 불과 이틀 만으로 그제와는 달리 이번엔 정상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후원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두 사람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 말부터 정비구역에 30년 이상 된 건물이 60%를 넘으면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요건이 완화됩니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유엔 산하기구 직원들이 이스라엘 주민의 납치까지 도왔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보고서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부금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긴급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쯤 제2요구안을 제거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재가는 언제쯤 이뤄지는 겁니까? 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2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건데요.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동행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특별조사위원이 야당 편향적으로 임명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이를 제거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전에 외부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일정을 소화함에 따라 제가는 오찬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정부가 동시에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이어 피해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방기성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책 발표에 앞서 지난 2022년 10월 19일 밤 참사로 생명을 잃은 159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과 협의해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련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유가족과 지자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참사 당시 구조 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중심입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인 가칭 12구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을 모욕하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인데 지금 여야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찾아 위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 등이 참석하는데요. 이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족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건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태도가 더 한심한 것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국회로 돌아올 법안의 재표결 시점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함께 처리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 연휴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여당의 공천 심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 탈락자 등의 이탈표를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제2유구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과의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편향적인 특별조사위 구성 등 이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은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 없던 이런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의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마음과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작정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이 피해자에게 더 나은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단축 등 이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란 입장이어서 이 재협상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다른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총선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구체적인 공천심사 일정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후보자 면접과 컷오프, 전략공천 지역 발표 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이 발표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이 경선 방식을 논의하고 기존에 발표한 경선 룰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 이른바 용산 참모들의 행보를 놓고 이 당내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비교적 양지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출마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건데요. 이 당 지도부 등은 공천 과정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봐달라는 분위기입니다. 여당보다 먼저 공관위를 발족한 민주당은 하위 20% 대상자 통보 시점이 관심입니다. 그 규모는 3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설전 발표 등이 예상됩니다. 또 일부 공천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해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을 포함한 6명을 일단 컷오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공천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검증의 심사를 통과한 친명 인사들이 이 비명계와 친문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면서 현 주류와 옛 실세 간 전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그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이틀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사실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이와 관련해 정밀 분석을 하고 있고 이후 북한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순항미사일 성능 개량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계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제와 달리 이번에는 1,500에서 2,000km 사이로 정상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연일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평양 인근 내륙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도 그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고 지난 24일에도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올해 1월에 들어서만 벌써 3차례 순항미사일 발사인데 내륙에서 첫 시험 발사를 한 뒤 나흘 만에 수중에서 발사하는 등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며 이를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최종적으로 순항미사일의 핵탄두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적 위기감 고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후원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원업체 뒷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수사 사실은 왜 구단에 알리지 않으셨나요?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후원업체 뒷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받은 돈 감독님과 나눠 가진 사실은 혹시 인정하시나요? 박동원 선수에게 돈 요구한 거 맞습니까?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홍콩 H지수와 연계된 고위험 파생 금융상품 주가 연계증권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에서 ELS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은행권 반응도 나왔는데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금융당국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ELS 사태가 올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상품은 TV나 기관 전용으로 팔아야 되고 은행에서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건 중단해야 돼요.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 결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사실 이번에 ELS뿐만 아니라 사실 금융투자 상품은 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한번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조금 더 심플하면서 고위험인 것들도 있고 구조가 복잡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저희가 어떤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창구에서 하는 것들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건지 등등을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같은 날 은행권에서도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은행이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상품을 비롯해 모든 ELS 상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건데요.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은 H지수와 연계된 ELS 판매 중단 조치만 이뤄진 상황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입장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내일부터 입법 행정 예고하는데요. 노후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원룸의 방 개수가 늘어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현재 재개발 사업이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었는데 이 요건이 얼마나 완화되는 겁니까? 네,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 좀 쉽게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을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합니다.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원래 전체 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공유자 4분의 3의 동의로도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66%에서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합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원룸으로 불렸죠. 그런데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또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중심 상업 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에 업무가 복합된 건물에서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은 이 주택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최대 한도까지 확대합니다.
소형 부지의 주차장 규제도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신축 메인 약정 주택은 가구당 주차장이 0.6대와 0.3대씩으로 각각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공유 차량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런 주택의 경우에 주차면수 1개당 일반 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재 이 경매와 공매 매입은 1, 2년씩 걸려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 공공주택 사업자, 특히 LH 같은 곳이 피해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기간은 줄여주고 금액은 늘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 예고를 마친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3월 말쯤에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다음 달 3일 공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인데 오늘 아침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의 특별 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애초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다 이런 입장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진 선거 전략상 낸 법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법안 낼 때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협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게 꼭 중요한 거, 정말 피해자들한테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법안을 충분히 협의해서 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에 봐보면 지금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을 하고 과도한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공정성이나 또 중립성을 회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야가 절반씩 내지만 국회의장이 또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11명 중 7명은 7명이 민주당 성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 담보를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요청을 안 해서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국회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중지안을 냈지만 국회의장도 사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 이 영장권에 대한 기본적 그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중립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야당이 이걸 안 받은 것이지요. 예, 근데 이제 특별법 말고 일각에서는 뭐 서울경찰청장도 기소가 됐고 하니까 지금 어찌됐든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판 결과나 뭐 재판에 대한 또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 유가족들이 오래전부터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원래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정부 여당이 계속 협상을 하자고 뭐랄까 의결을 미뤄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죠. 그래서 그 중재안에 대해서 여당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가 막판에 또 여당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1월 9일 날 이제 표결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로 여당이 협상의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그 소위 국민의
힘의 안이나 정부의 안을 가져왔어야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협상에 뭐 참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구나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됐던 취지가 아직도 진실이 다 안 밝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159명의 이 젊은 청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같은 할로윈 축제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가족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 직전에 윤석열 정부가 마약 집중단속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 할로윈 축제 때 정복 경찰들은 보이지 않고 사복 마약을 단속하는 사복 경찰들만 투입돼 있다가 사고가 나니까 이제 단속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복을 투입을 했어야 되는 시기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 정복을 투입하지 않고 사복 경찰만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고와 마약 단속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다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진실은 여전히 뭐랄까 오리무중인 상태로 일종의 뭐 피해자 치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가족의 취지를 너무도 무시하는 행태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김성환 의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관 넣은 게 사고 원인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정복경찰서 정복을 입은 거기에 사람들이 왜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이거는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몰려 들어왔었던 인파에 몰려와가지고 일어난 이 우발적 사건이지만 이 부분이 국가적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보상이라든가 치유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정신적 치유의 문제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를 해가지고 국정조사 다 했던 겁니다. 경찰이 약 500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다 한 거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낸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자. 국정조사해서 미진했던 부분, 검경에서 문제했던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의 거부권을 딱 노리고 지금 내놓은 거 아닙니까? 영장 청구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준 거란 말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의하자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 간에 협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네. 피해 보신 분들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문제라든지 추모시설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장을 치는 데에 대한 과도한 이 수사권에 대해서 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헌법에서부터 다른 법률까지 기본적 질서와 원칙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사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말씀하시죠. 바로 전해만 해도요. 그 이태원 그 압사 사고가 났던 그 골목길에 정복 경찰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요.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복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정복이 없었고,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해야 될 정복 경찰이 없었고, 마약 단속을 위해서 사복 경찰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단속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복 경찰이 있으면 마약 단속이 쉽지 않을까봐 정복 경찰을 없앤 건 아니냐. 그리고 여러 당시에 이 청년들이 이 압사 사고가 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대응하지 못한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건데 그런 가운데 몇 가지의 조사가 꼭 필요하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하게 권한을 주자고 하는 취지까지도 다른 핑계를 들어서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오후에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시 이제 국회로 와서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그 시점을 두고 언제쯤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뭐 당장 뭐 거부권 같은 경우에 5월에 국회의원 21대 의원 임기 끝나고 나면은 아예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시점을 민주당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국회가 그걸 제2 요구를 이제 통과를 시키려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들이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2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사실상 이제 그 거부권이 유효해지는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200명을 넘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는 이것이 매우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기존에 거부되었던 5건, 법안으로 예. 보면 8건이 국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이 행사된 거 아닙니까? 특히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이나 주가조작 특검법이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지금 소위 거부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로 절박한 요구가 국민의힘의 110석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113석이죠. 예.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200석을 넘기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제 요구를 이제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쌍특검법이랑 같이 그 안건을 올리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당시에 행정적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용산구청장이에요. 또 질서 유지에 대한 총 책임 있는 게 서울경찰청장과 용산서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당시 경찰청에 있었던 상황관리관 등 이 사람 모든 분들이 다 법정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여기 뭐를 더 우리가 여기에 감추고 이게 할 일이 없거든요. 이거를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에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대통령이 자꾸 제의를 요구하게 해서 대통령이 이 제의를 자꾸 요구하다가 보면 대통령 상처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느낌을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거라는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인 목적이 정략적인 목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제2요구도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하려면 지금 해야지요. 선거에 떨어지고 나면 많이 이 선거에 다가지 못한 분들 그 억하한 심정을 가지고 제의를 요구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제의 요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총선 야당이.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하려면 당당하게 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뭐 여기 상황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김건희 특검법도 아니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다 조사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여기에 다 맞춰가지고 이 4월 10일 총선에 맞춰져 있는 민주당 표 예. 정말 제의를 요구하게 만드는 그 중심에 딱 그렇게 맞춰졌다는 거죠. 예, 글로 가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고 한 2시간 반 정도 함께했다고 하는데 먼저 한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관련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민생이고 저는 그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죠. 갈등의 어떤 불씨는 남아있다, 뇌관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만남으로 좀 다시 한번 갈등이 좀 봉합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요. 그 큰 주제에서야 민생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도, 대통령실도, 정부도 대의적인 측면에서 민생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에 다 맞춰진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가다가 보니 때로는 충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당의 의견은 비교적 민생과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게 당입니다. 그 대통령실은 정부를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민생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다가 보면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갈등처럼 비춰지는 거가 더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예. 지금 옛날에는 수직적 관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평적 관계에서 당연히 약간의 잡음 나오는 것이 국민한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충돌도 있을 수 있다.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 충돌하는 지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공천 혹은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에 대해서라도 다른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그 김건희 여사가 이 소위 명품백 또 뭐 샤넬 화장품 이런 거를 대통령의 이제 배우자가 됐으면서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런 소위 뇌물 혹은 김경란법에 위반될 수 있는 청탁 물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수정 교수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하는 일까지 있으니까 이제 소위 이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소위 화를 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처리되는 게 명확하게 사과하거나 돌려주거나 이런 과정 없이 지금 봉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과정에서 얼마나 성역인지 얼마나 이 권력에서 힘이 센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네. 면에서 여전히 소위 본질적인 문제가 감춰진 채 이 봉합되었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그 봉합의 실이 풀리면 다시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뭐 대담을 통해서든 입장을 좀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함정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15살 때 부친이 돌아가셨고 부친과 잘 안다라고 하는 성직자 출신의 한 목사가 종북주의자 아닙니까? 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면서 이설주하고 사진을 찍고 다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친을 끌어들이고 오빠를 끌어들여가지고 믿게 만든 다음에 서울의 소리라고는 아주 못된 이러한 언론 같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하고 짜고 이 명품백을 들고 가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본질을 우리가 봐야지. 지금 저는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고 봐요. 공격한다 그러면요. 권양숙 여사 640만 불 받은 건 뭐라고 할 거예요? 또 김정숙 여사가 관용기를 타고 타지마을 여행을 가고 관봉권 돈이 나왔고 샤넬 옷이 저 명품을 입고 했었던 것들은 뭐라고 해명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를 저희가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함정을 해놓고 이 함정을 해놓은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잘못됐다라고는 한마디 없이 명품백을 받았다라고는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김건희 여사가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쓰는 것을 포착해서 더 크게 터뜨리려고 하다가 특검법이 나오니까 이제 기다리지 못하다가 이걸 터친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명품백 문제도 대통령실이 입장 발표를 하겠지. 어떻게 했는지, 보관을 했는지, 국고에 기속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민주당이 요구를 한번 하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받았다라고는 사실로만 선거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한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정치 공세 하십시오. 하면 전에 있었던 영부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것도 전에까지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의 부인으로 물타기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검찰의 조사 결과 그 어머니하고 해서 23억의 수익을 봤다고 하는 게 검찰의 종합 결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소위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 고속도로를 소위 이 노선을 바꾸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얘기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최근에 명품백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위 김건희 여사가 소위 성역화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이 헌법 11조
대한민국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특수계급화되어 있고 성역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적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 이 부분을 좀 국민의힘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총선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판세를 좌우할 핵심 전략 지역,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중궁 성동구 이 지역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여야 막론하고 지금 이 지역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인사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다 또 글을 썼는데 한동훈은 나라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부의 사과부터 하고 경제를 입에 올리지 마라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그 얘기들이 숫자를 제대로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비서실장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임종석이 살리냐 윤희숙이 살리냐 했을 때는 자기 그 역할에 맞는 역량을 전혀 가지지 못한 세대가 586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걸 끝내야 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희숙 전 의원이든 군사구태타 세력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웠던 그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의 50대 의원들이 상당수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 이력만 가지고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그 세대를 전부 묶어서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거는 구태 정치 중에 구태 정치죠. 경계하십시다. 먼저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나설 자리는 아니지요. 그럼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국회의원 출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 나라 망가뜨리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GDP 다 폭파할 때 제대로 보좌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할 때 제대로 했습니까? 통계 조작할 때 탈원전할 때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핵심의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성이 있다?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법안 이 처리할 때 제가 제일 앞장서서 공법단체로 다 올렸고 예산 지원 다 하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한 시대를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부로 만들어 놨었던 비서실장이 지금 국회의원 나오겠다? 두 번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저분이 한 분 중에 속해 있습니다. 황운하 법원에서 지금 현재 법원 판결 받았잖아요. 유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8개 부처가 대통령실에 청와대 8개 부처에 관련된 사람이 13사람인가가 기소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거 아닌가요? 이거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희숙 의원이 지금 출전을 했는데 윤희숙 의원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학자예요. 이런 분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임종석 실장이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평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역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만 대체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소위 이 G7 수준까지 올려놓고 또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소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을 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매우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당시에 좀 급등하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한 측면이 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저는 객관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지금 1년 7개월 만에 거의 후진국으로 다시 되돌려놨다는 것에 대한
뭐랄까 국민들의 걱정이 훨씬 많지 임종석 전 않습니까? 실장의 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 전략 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할 것인지도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당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종석 실장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이제 깊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희생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라는 경력도 있었던 반면에 또 본인이 4년 전에는 또 불출마 선언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당 내에서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저는 김 의장님 말씀에 좀 반론을 제기할 게 있습니다. 국격을 윤석열 정부가 떨어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경우 가서 또 영국에 가서 대접받는 거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가지고 언론인들이 얻어맞아가지고 광대뼈가 다 함몰이 됐었어요. 우리는 작은 봉우리, 중국은 큰 봉우리라고 그러면서 알아서 긴 정부입니다. 아니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굴종적으로 다 해놓고 국격을 누가 떨어뜨렸느냐는 거지요. 대한민국 선진국 반열 올라오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올라가겠습니까? 자, 그게?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총선 이야기 두 분께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양당 지금 뭐 공천 경쟁, 뭐 신경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윤 현역 의원과 장관들은 험지로 가고 또 검사 출신 뭐 대통령실 인사들은 또 양지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뭐 이제 행정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야 뭐 어딜 가든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우리가 모셨었던 수석급이나 또는 장관들이 양지를 간다고 그러면 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당당하게 험지 가서 붙어야지. 그래야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 추하게 말이지요. 쉬운 양지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은 전 반대합니다. 그럼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 해운대 갑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시는?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야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수석급 장관을 지냈던 상징적인 분들은 험지에 가서 당당하게 붙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서관, 행정관급들이야 사실 뭐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정도는 우리가 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룸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상징적으로 일했었던 분들은 당당하게 험지를 가서 또 민주당의 후보하고 붙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공천 과정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했다. 뭐 이러면 이번 주 내 개별 통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이게 또 비명 찍어내기용 아니냐 이런 또 그 반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주진우 비서관은 급은 비서관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보다 더 권력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아실 텐데 그것은 괜찮다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이고요. 저희 당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처음으로 하위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으로 그 평가를 굉장히 정량화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얼마나 했는지 또 지역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어떤지 이것이 다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임의로 뭐 수치를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특정한 무슨 친명 비명을 구별해서 하위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매우 객관적으로 나올 거고요. 또 8년 전에는 아예 컷오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컷오프가 아니라 하위 10%는 30% 감점, 하위 20%까지는 20% 감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평가 과정에서의 소위 경선 과정에서의 페널티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경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제는 이제 여러모로 고민인데 저는
현행 선거법 제도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연동제 제도가. 예. 이 연동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이 총선 제도가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51%만 받으면 49%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예. 그 사표가 되는 49%를 어떻게 대별할 거냐가 연동제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따져보면 연동제가 제대로 이 작동이 돼서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49%의 뜻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은 아예 공공연하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소위 연동형 제도 자체의 취지가 이 왜곡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 현행 제도에 따라서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은 가볍게 끝날 일인데 국민의힘이 공공연하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위성정당 문제는 4년 전에 저희가 반대했던 거예요. 민주당이 당시에 정의당을 속였지요. 그래놓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혼란스러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양당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그런 게 배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한 거예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병립형으로 다 돌아간 거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조국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소수 민주당의 친민주당 계열의 여러 몇 가지의 소수 정당들이 압력을 넣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회는 여당이 민주당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특검법이고 모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선거제도도 민주당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득 손실을 계산을 해보니 병립형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위성정당 비슷한 이 사람들이 튀고 있는 거지 이런 정당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민주당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신년 기자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유엔 산하 기구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주민들의 납치까지 도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주요국들이 기부금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긴급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에 연루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12명 가운데 6명의 활동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2명은 이스라엘 주민의 납치를 도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이스라엘 주민 수십 명이 총에 맞아 숨진 현장에 있었던 게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무기 등 보급품 조달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하마스 포로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해당 직원들을 즉각 해고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Any employee involved in acts of terror will be held accountable, including through criminal prosecution. 유엔의 강력 조치에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유엔의 구호기금 지원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중립국인 스위스마저 재정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관련 의혹에 대한 긴급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We are asking, first of all, the organization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which it has itself announced. And secondly, we are asking them to agree to an audit to be carried out by independent experts.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1949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직원은 12,000여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200명이 하마스나 다른 이슬람 무장 조직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심각했다면서도 가자 지구내 인도주의 활동 자체를 막아서진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경쟁을 짓밟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한국은 분명히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목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법안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국회에 이미 비슷한 법안이 20개 넘게 올라와 있을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이 플랫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명백한 성급함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찰스 프리먼 부회장은 이런 규제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모범적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 삼게 해서 무역 약정을 어기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면서 이 규제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미 정부와 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와 의회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연합이 비슷한 규제를 추진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규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미국의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규제가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도 플랫폼 규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다음 달 중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의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의 독과점 플랫폼 사전규제 법안 마련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주한미국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들었고 간담회도 열었다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4.02포인트, 0.59% 오른 38,333.45의 거래를 마쳐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96포인트, 0.76% 상승한 4,927.93의 거래를 마쳐 최고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충북 진천국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유리가 깨져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도로에 투명한 알갱이가 뒤덮였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알갱이를 퍼내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실려있던 유리가 깨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 작업 때문에 도로가 통제되며 2시간 가까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승용차 뒷바퀴가 어그러질 정도로 후면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인근에 넘어진 화물차에서는 곡물이 잔뜩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전남 나주시 동수동에 있는 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강진군 칠량면에선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6명은 경상입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고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다가구 주택 창문 사이로 비집고 나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온통 그을린 내부에선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 시흥동에 있는 5층짜리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난 불로 2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삼겹살을 조리하다가 잠이 든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 안이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늘 낮 동안 공기가 무척 부드럽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영상 7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추위가 풀리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또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바깥에 계시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먼지만 아니라면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앞으로는 차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걸친 비구름이 점차 북상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부터는 전남 지역에도 비가 오겠고 밤사이 충청 이남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내륙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와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모레에는 남부와 영동 지방에 또다시 비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